자, 우리 복습하는 기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스텝 1 한 방에 끝내는 개념 완성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진도에 맞추어서 핵심 부분으로 복습할 거예요. 자, 우리 1권의 16쪽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요, 언어와 국어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제 단원 열기 잠깐 볼게요. 어떤 부분 봐야 돼요? 특정 사례에서 드러나는 언어의 특성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16쪽 부분에서요, 이를테면 1번에 언어라든가 언어의 정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비교 같은 경우에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요, 가볍게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언어의 특성 굉장히 중요하죠. 기출문제 유형 잘 봐야 되죠. 항상 어떤 식으로 출제가 돼요? 특정 사례를 제시문으로 준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뭘 물어봅니까? 언어 기호의 특성 같은 것들 문제로 물어보게 되죠. 이 패턴 확인하시고요. 자, 17쪽 한번 보시면 언어의 특성 중에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볼 텐데요. 먼저 중요한 거 기호성은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의성 혹은 수의성, 임의성이라고 하는 거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뭐예요? 의미와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례는요, 말 그대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이 어때요? 언어권 별이나 아니면 표준어와 방언 사이에서 다양하다라는 거, 이런 사례가 나오면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의성, 수의성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사회성도 한번 짚고 가죠. 사회성 같은 경우에 핵심은 뭐예요? 언어는 소통을 위해서 약속된 의사전달 체계이다라는 거. 그래서 말 그대로 약속된 체계를 쓰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성이라는 거 4번 볼게요. 4번의 역사성 보시면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모든 양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역사성이라는 특성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역사성과 관련해 가지고서는요, 어휘 자체의 의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게 확장돼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놈 같은 경우에, 그죠? 이번에 변화의 놈 같은 경우에 사람을 뜻하는 말에서 남자를 낮추어 이러는 말로 의미가 축소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리다 같은 경우에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뭡니까? 의미가 이동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17쪽의 보조단 보죠. 자,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사례 쪽 한번 보시면요. 보시면 여기에서도 중요한 어휘들이 있죠. 이건 암기하셔야 되죠. 얼굴 같은 경우에 형체라는 뜻에서 앞면으로 의미가 축소됐다.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 그죠? 원래 동물의 다리만을 뜻하다가 무생물의 다리를 뜻하는 말로 확대됐다라는 거. 그리고 어여쁘다 같은 경우에는 불쌍하다라는 뜻이었다가 예쁘다를 뜻하는 말로 의미가 이동됐다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쪽 한번 보세요. 18쪽의 법칙성은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분절성은 중요한 요소죠. 그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형태의 분절성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의 분절성, 이렇게 나뉘는데요. 형태의 분절성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면에서 작은 단위도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쪼개진 단위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왼쪽의 보조단의 창조성 잠깐 보세요.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례만 나오면 그것은 바로 창조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쪼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로 간다면 그것은 형태의 분절성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의미의 분절성 한번 보시면 실제로 연속되어 있는 세 개를 언어로 끊어서 표현한다라는 게 의미의 분절성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추상성 하고요. 7번에 그 다음에 8번에 도상성 남아있는데 이거는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하단 부분에 보면 3번 해가지고요, 언어의 기능 나와있는데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얘는 읽어보시면 돼요. 자, 19쪽 넘어가서요. 20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4번 해가지고요,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정도로 정돈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볼 부분은 없죠. 자, 다음에 21쪽 넘어가면요, 국어의 특징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 대표 기출 문제 확인해야 되죠. 말 그대로 한국어의 다양한 특성을 물어보는 부분인데 이런 특성들이 뭡니까?
첨가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관형어라든가 뭐 관형사라든가 형용사, 활용 등등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용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국어의 특징을 문법적인 용어로 정돈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에 언어학의 분야라는 건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에 의문문적 특징 한번 봅시다. 1번 특징 한번 보시면 의문에 대립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국어의 자음 중에서 일부에 뭐가 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짝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 짝은요 되게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어차피 피카츄털 중심으로 보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짝이 있다는 거고요. 다만 요즘에 이런 것들 문법 용어로 표현할 때에는요.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하니까요. 이 용어도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쪽 보시면 자 의문론적 특징까지가 우리가 1강에서 봤던 부분이에요. 한번 보죠. 자, 맨 위에 3번의 끝소리의 제약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바로 1번 말고 2번이에요. 그래서 국어에서는요.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어떻게 가느다란 물방울에 7개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 이 특성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 한번 보시면 어두자음군이 제약되어 있다라는 것, 즉 어두자음군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의 무리가 올 수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특성 보실 때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두자음군은 제약이 있지만 다만 받침에는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의 두음법칙 어려운 거 아니죠? 어떤 거예요? 한자 같은 경우에 첫머리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지 못한다는 거 이게 두음법칙이 되는 거고요. 자, 모음조화도 가볍게 보죠. 모음조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뭉치려는 현상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7번에 자음 발음의 제약도 가볍게 한번 보죠. 자, 국어 같은 경우는요. 발음할 때, 표기할 때가 아니라 발음할 때예요. 3개 이상의 자음을 연달아 소리낼 수 없다라는 거. 특히 요 페이지에서요. 4번 하고요. 그죠? 어두자음군의 제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음 발음의 제약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 국어가 지니는 의문문적 특징이 되는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강은 가볍게 정리하고요. 곧 이어서 2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